오늘 아침 일라디오. 설국으로 변한 설악산의 모습 보셨는지요? 하루 만에 단풍이 사라지고 겨울산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가을로는 보기 드물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엔 천둥 번개도 동반됐습니다. 2, 3일 전만 해도 한낮엔 티셔츠 차림한 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망설임 없이 두툼한 겨울 외투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람도 제법 불어서 오늘 아침 실제로 느껴지는 추위는 영하권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오늘 비와 눈 소식 있는 만큼 조금씩 서둘러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농부들 갑작스러운 추위에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 텃밭 월동 준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요? 잠시 후에 텃밭 가이드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는지요? 충북 보은 지방은 이것의 대표 산지인데요. 예로부터 이것 흉년이 들면 아가씨들이 시집가기 힘들어져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수학기인 추석 무렵에 비가 오게 되면 흉년이 들고 혼수장만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시집가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추석비를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이것 꽃이 떨어지면 보은 청산 시약시들 시집 못 가 눈물 난다. 이런 가사에 타령조의 민요가 생겨나기도 했죠. 이것의 풍작을 기원했던 보은군 주민들, 올해는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올해 보은 이것 축제. 지난 10월에 진행됐는데요. 축제 기간 중 속리산에 하루 평균 2만 명이 방문했고 농특산물 판매 매출액은 무려 76억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 부처별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해수위가 전체 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해수위는 예결소위를 지난 4일에 열고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등의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청액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부 의원들의 수정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증액을 했다는 건데 보통 상임위에선 정부안에 추가로 이제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로 넘어오는 각 부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의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비중이 낮기도 했고요. 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관련된 예산 등이 삭감이 되어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들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큰 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결 소위에서 이제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총 72개 사업에 대해서 8,710억 원, 그리고 해수부는 총 93개 사업에 대해서 5,652억 원의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예결 특위를 거쳐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네. 자, 먹거리 지원 사업 일단 상임위 차원에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를 들여다보면요. 우선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그리고 여기에 217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네. 그 농식품 바우처 실적 연구 사업에도 157억 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시범 사업에도 196억 원이 새롭게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를 낳고 있었던 농림수산업체 신용보전기금 추전 사업에 2천억 원을 증액을 하고요. 네. 또 공공비축미 매입과 매입량 상향 조정을 위해서 정부 양국 매입비도 1,32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해수부 쪽에선 어떤 사업들이 증액이 됐습니까? 요즘 장마나 태풍이 오면 육상에서 기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다른 쪽의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쓰던 연안 관리 사업 예산을 32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에 186억 원을, 그리고 어촌 뉴딜 300 사업에도 435억 원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아니라는 건데 또 치열하게 좀 다퉈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단체들에서도 이게 2022년도 농식품 핵심 정책 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이걸 내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2022년도 국가의 전체 예산안 대비해서 농업 쪽이나 이쪽 안쪽이 보면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역대 최저치인 2.8%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을 시킬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시범 사업,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실적 연구,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등 3대 먹거리 사업 지원과 함께 농신보, 그리고 농촌 고용 인력 지원, 농산물 생산 유통 조절, 그리고 농촌 용수 개발과 배수 및 수리 관리 시설, 수리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농업 분야에서 또 좀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군 급식 체계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민단체에 이어서 수협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전국 91개 수협조합장들과 수협중앙회가 군급식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개편안을 두고 군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계획대로 급식 체계가 만약에 개편이 되면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에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 어민들만 배를 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다라며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결의대회를 열었으면 이제 건의서를 채택해서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이 건의서와 함께 결의문까지 이날 채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건의서를 보면은 통상의 건의서에 비해서 상당히 장문이면서 조목조목 수산물 군납의 역사에서부터 국방부가 경쟁 입찰로 군급식 납품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 등이 상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수협에 따르면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 조달 방식에 따른 납품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수산물 중에서는 75% 이상이 수입 수산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농민과 축산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해당 상임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게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해수부 할 것 없이 여기 더해서 농협, 수협, 중앙회 국정감사에서까지 국회의원들의 우려와 함께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국방부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요. 또 생태 같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군급식 개선 대책의 결과가 수입산을 더 먹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면서 비 맞으셨나요? 오락가락 하네요. 네.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죠, 아직은? 네네. 예. 어제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지금 강원 산간엔 눈으로 바뀐 곳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제 겨울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네요. 입동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또 예보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영하의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서 수확하지 않은 배추는 아무래도 좀 영하 5도까지는 좀 괜찮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 김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밭에 있어도 될 것 같고요. 배추 같은 경우는 무나 갓과 같은 김장 작물들은 수확을 해서 저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군요. 네, 예. 마르거나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겨울 나서 봄까지 드실 분들은 월동 저장을 또 따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봄까지 나는 두고 꺼내 먹겠다. 네. 월동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냉장고에 저장할 때는 무는 비닐에다 이렇게 싸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예. 배추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무는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에 좀 싸줘야 되고요. 네. 텃밭에다가 우물 파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m 정도 땅을 파고 바닥에 볏짚을 깔아준 다음에 무나 배추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왕겨를 이렇게 채우고 그다음에 지면 높이만큼 좀 채워주는 게 좋고요. 그 위에 다시 이제 파냈던 흙을 다시 위로 덮어서 봉분 모양으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게 흙을 덮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지프로 이렇게 이형을 엮듯이 엮어서 비가 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왕겨를 뿌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보온인가요? 네, 볏짚이나 왕겨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볏짚 사이에 또 왕겨 구부러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공기층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온하는 효과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네. 텃밭에 그렇게 저장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네요. 좀 노력은 들어가겠지만요. 예. 네. 이제 배추를 수확했다. 그 뿌리를 혹시 방에 심고 기르는 분도 있습니까? 네. 일부 배추 뿌리나 무 잎을 이렇게 잘라낸 무 뿌리를 집에 가져와서 화분에 심어서 이게 배추 새싹이나 무 새싹을 집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황화재배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많이 길러 먹었다고 해요. 이런 황화재배 기술은 부추나 파 뿌리를 이렇게 캐서 화분에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부터 지금의 이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에 이르기까지 네. 재배 기술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물이나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데 새싹을 대신에 이제 검은 촌으로 이렇게 덮어줘서 맞아요. 새싹을 노랗게 길러 먹었기 때문에 황화재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노랗게 기르게 되면 부드럽고 이제 소화 흡수도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데쳐서 나물로 활용할 때도 색상으로도 아주 아름답겠죠. 재배법 이름을 황화재배라고 그래서 불렀던 거군요. 네. 자, 오늘은 관련 소식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농업 관련해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어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서울시에서는 2021년 서울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가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위기의 해법을 도시농업에서 찾아보자는 것인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맡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 쿠바, 일본 등 7개국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도시농업의 역할을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도시농부들이 논의한 결과를 모아서 세계 도시농부 선언을 각국의 언어로 발표해서 도시농부들이 기후위기에 맞서 함께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합니다. 벌써 10회째군요. 네. 각국의 언어로 이걸 발표한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있었네요. 네, 우리가 텃밭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짓는 농사가 단순하게 먹거리만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기도 하고 친환경 농업을 응원하는 것도 되죠.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다양한 기능을 더해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또 실천 방안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 스스로 농사지어 먹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탄소를 토양 속에 가두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농부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실천해 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더 큰 목소리를 내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양한데 도시 농업 인구 이렇게 쭉 해오시다 보면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규모 면에서도 그런가요? 네,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예. 도시농업 인구도 계속 증가를 해서 2019년도에 기존 농업인 인구에 육박할 정도로 241만 명 정도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요. 예. 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줄긴 했지만 그래도 200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제 고령층에게 이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졌지만 요즘은 또 학생이나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는 국민 레저와 같아졌다고 이렇게 네.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농사를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왜 농사가 좋은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청년들의 답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빠르네요. 미리미리. 네. 또 취미생활로 힐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취미가 되려면 적어도 젊어서부터 배워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똑 부러지네요.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잘 놀고 또 잘 즐기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야,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하는 건데 사실 기후위기를 더 불안하게 느끼는 건 젊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이쪽으로 표현해 준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르신들이야 이제 먹을거리 차원에서 이제 지어서 그냥 소비하시지만 이분들은 진짜 탄소를 가두는 것들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취미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이런 관심과 열정이 아예 이쪽으로 좀 더 그 생활의 많은 부분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시겠어요. 네. 이런 텃밭 농사 경험을 계기로 해서 농업 분야의 새로운 또 블루오션을 이렇게 찾아가는 전문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농가들만의 이야기를 모아서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는 전문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가들만의 독특한 이제 상품을 스토리가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재능을 더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특별한 소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기만의 식당을 레시피를 발굴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기른 걸로 이제 음식까지 만든다. 그렇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을 반대했었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양액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화학 비료에 의존한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광물이라든지 천연의 광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스마트 농업 분야에도 청년들이 또 많이 뛰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젊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좀 우리나라 농업에도 좀 희망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도 참 유연하신 게 이 땅의 중요성 늘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시는데 스마트 이런 것과는 진짜 좀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쪽도 이제 젊은이들이 해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그쪽도 이제 허용한다는 분위기시군요. 농업에서 가장 당면 과제가 사실은 노동력 부족이거든요. 예.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부분 스마트 농업 분야도 방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다양한 얘기가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되겠네요. 선언과 더불어서 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만 들어주시죠. 9555님 저희 애청자신데 고구마 수확하고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참 후에 삶을 거라서 일단 씻어 놓고 보관을 해도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네. 대부분은 그냥 보관하는데요. 어차피 그렇죠. 이제 예. 말리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당장 드실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씻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9136님께서 생강씨, 토란씨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요. 네. 생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할 때 나오는 가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가정에 이제 보관할 때는 비닐에 포장하더라도 구멍을 좀 뚫어서 예. 보관하셔야 되고요. 토란은 이제 별도로 이제 그런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관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냉장고를 자주 여닫다 보면 마를 수가 있어서 비닐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짜 이제 냉장고가 네. 자주 여닫게 되면 사실 좀 그 앞에 있는 건 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저장이라고 했죠. 네. 예, 대량 양이 많다. 이렇게 하면 아예 우물 파서 일단 땅을 1m 파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장을 하시되 생강도 이렇게 숨구멍을 대롱으로 이렇게 뚫어서 가스가 차서 이렇게 생강끼리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리는 비슷하다. 네.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우리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 가장 뛰어나다는 한자어입니다. 춘향전은 한국 고전문학의 백미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비슷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저없이 백미라고 칭하죠. 백미는 글자 그대로 흰 백자에 눈썹 미자, 흰 눈썹이란 뜻입니다. 흰 눈썹이란 뜻의 백미가 어떻게 여럿 중에서 최고라는 뜻으로 변했을까요? 이 말이 나온 유래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촉지, 마량전에 보면 마량이라는 총나라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마량은 문무를 겸비하였고 제갈 공명과는 죽음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사이였습니다. 마량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모두 재능이 출중한 인물들이었죠. 마량 5형제는 그들의 자에 상이란 글자가 모두 들어가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마량 5형제를 마씨5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씨5형제 중에서도 맏형인 마량이 그 어느 동생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갖고 있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흰 눈썹을 가진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씨5상, 백미최량이라. 마씨5형제 중에서 흰 눈썹을 가진 맏아들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 예, 백미라는 단어가 나온 유래입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경제전쟁 시대에는 백미가 많은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도 어떤 제품보다도 뛰어난 백미가 있고 자동차나 그 밖의 제품들도 백미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영화, 음악, 음식이 세계인들에게 백미로 칭송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세계 최고의 제품 백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용품의 안전한 수급도 중요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요소수 품절로 자동차가 멈추어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계 최고의 제품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도 그 빛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백미와 함께 가장 평범한 것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던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특집 프로그램을 이제는 책으로 더 깊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또 기술 혁신, 경제 변동 등으로 매일 우리는 변화를 맞이하고 또 발맞춰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변화의 핵심 키워드인 환경과 운명, 생사, 돈, 메타버스를 주제로 최재천, 김상균, 유성호, 강헌, 홍익희 등 각 분야를 연구하고 실천한 대표 전문가들의 지식을 한 권으로 담았습니다.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책 신청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요. 이번 한 주 1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찬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내려가 있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9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12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이 영하 8.5도로 가장 춥고 경기도 파주 영하 2.4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시고요.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60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그 전날보다 464명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75명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1,600명대에서 1,7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망자는 매일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누적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했고 그 위중증 환자는 40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기간이 좀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위중증 환자의 79.2% 그리고 사망자의 96.8%가 60세 이상이었고요. 특히 최근 두 달 사이 성인 확진자의 72.5%, 5주간 사망자 중 71.9%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정부는 60대 이상 고령층은 접종 완료 이후 5개월가량이 지나면 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면서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했고요. 네.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 이르는 등 이 거리두기 완화와 또 헬로윈데이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서 확진자가 더 급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졌는데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누가 얘기되고 있나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이 국민 승리 시대를 열겠다라는 글을 남겼고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대선 후보로는 처음 참석해서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의원총회에서는 선거 과정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대위 구성이 먼저라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인적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SNS에 원점에서 실력 위주의 조직을 꾸리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캠프 회단식을 했는데요. 이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또 1997년 이 대세론의 주인공이었던 이회창 후보가 한 달 만에 이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을 거론하며 대선판이 그렇다, 더 다이내믹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후보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더 이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지 주 1회 1대1 정책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응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라며 지지율 정체 상태인 이재명 후보가 국면 전환을 위해 제안한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점심 무렵 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서 혁신 정신을 응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정부의 역할은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요소수 문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했군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이번 요소수 대란에 정부의 대처가 늦은 점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도 일부 대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다음 주 중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요소 200톤은 요소수 60만 리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또한 호주에서 수입하려고 했던 그 요소수 2만 리터에 7천 리터를 더해서 모두 2만 7천 리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합쳐봐야 국내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요.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요소 1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업체와 이미 계약돼 있지만 이 수출 통제로 들여오지 못한 요소 1만 8천 톤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를 찾아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의 요소 수대라는 중국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고요? 네, 이 고위공수처 범죄수사처가 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에 대해 지난달 22일 정식 입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이 불법으로 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면서 해당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고발 4개월이 흐른 뒤에야 이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어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고요? 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7개월여간 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 11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00여 명 이상은 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도박한 그 일반 이용자였다고 합니다. 예. 이 경찰은 구속된 11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 범죄 수익 약 268억 1,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진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조 2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명은 이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이 범죄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이 현금 따발을 주거지에 쌓아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 3,700만 원을 또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에서 종교를 강요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란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보다가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 이 종교를 강요한 사람은 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 이 죽음이나 지옥 같은 이 낯선 단어를 꺼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교육하리라라고 학부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 어린이집의 다른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항의를 했는데 이 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원장은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이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종교 강요 등 이런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보험금을 타겠다고 자녀 몸에 상처를 낸 부모도 있었어요. 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이 자녀 몸에 상처를 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수상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 중 남성에게는 징역 6년,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모두 8차례 자녀의 몸에 상처를 냈고요. 흉기로 아이 몸에 상처를 내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하다 깨진 병에 베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하고요. 이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런데도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운전자를 안아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연인가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인데요.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열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던 엄마가 이 급한 마음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사고까지 났으니 아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가 괜찮으니 병원으로 가보라며 오히려 아이 엄마를 안고 다독이며 또 눈을 마주치고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연락을 해보니 아이랑 아이 엄마는 괜찮느냐라는 말부터 먼저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글쓴이가 본인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건 진짜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52님께서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데 이런 프로그램